네, 그럼 동력학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 첫 번째 강의에서는 동력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다뤘던 기초적인 어떤 변이,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공식과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물론 동력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일반 물리학을 이미 수강했다는 어떤 가정하에 출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지양할 거고요. 대신에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공식이나 중요한 개념들을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동력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의 한 분과이기 때문에 결국에 구하라는 건 어떤 힘이나 어떤 외력들이 주어졌을 때 이 어떤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게 될지, 어떤 가속도를 지니고 움직이게 될지를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위치가 먼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간단한 문제잖아요. 위치가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x라는 변이값이 주어졌을 때 그 변이가 t라는 함수에 대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속도에 대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가속도에 대해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다양한 상황들 중에서도 이 어떤 시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변이가 주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이 주어진 조건들을 지니고 어떻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동력학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괜히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테니까 처음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물리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와서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숙달된 상황들이잖아요. 어떤 x라는 변이가 주어졌는데 그 변이가 6t-t 세제곱이라는 어떤 위치 관계로, 수식 관계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구한다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 x라는 변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dt로 미분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x가 6t 제곱 t 세제곱으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분할 경우에는 12t-3t 제곱이라는 관계를 지닌다고 속도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구해본다고 하면은 가속도는 a라고 기호를 쓸 수가 있고, 이 가속도라는 친구는 속도라는 변수를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도라는 변수는 우리가 12t-3t 제곱이라고 방금 전에 구해놨었잖아요.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면 12-6t가 됩니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우리가 해왔던 굉장히 친근한 예제예요. 근데 이 예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x라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속도랑 가속도까지 구해볼 수가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a라는 가속도가 주어지든지 v라는 어떤 속도가 주어지든지 어떤 변수가 주어지든 간에 서로 어떤 미분이나 적분 사이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변수를 미분하든지 어떤 한 변수를 다시 적분을 하든지 해서 그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의 변수를 통해서 다른 위치 관계들, 속도 관계들, 가속도 관계를 구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방금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어떠한 변수든지 속도든지 가속도든지 셋 중에 하나의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변수를 통해서 다른 속도, 가속도, 그리고 변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간단한 상황이었어요. 변이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시간에 대해서 변이라는 변수가 주어졌었는데, 앞으로 동력학 문제들을 다루게 되신다면 이 시간이라는 변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x라는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변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ft 대신에 다른 어떤 v에 대해서 함수값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a에 대해서 변이값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접하셨을 건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동력학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상황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앞으로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이번에는 속도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라는 속도 변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친근한 문제로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속도가 변이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제로 V는 2x제곱-7x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속도의 그래프를 그릴 때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뭐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를 보면은 1초일 때는 뭐 요 정도 속도를 지녔고 2초일 때는 뭐 이 정도 속도를 지니고 3초일 때는 요 정도, 4초일 때는 이 정도 속도를 지녀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보면은 초기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는데 점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t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만약에 속도가 x에 대한 변수로서 주어진다면 x를 한번 바꿔볼게요. x로 바꿨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뭐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1m 떨어졌을 때는 속도가 이만큼이었는데 2m 떨어졌을 때는 이만큼 더 증가했고 근데 3m만큼 왔을 때는 다시 요만큼으로 감소했고 4m만큼 갔을 때는 다시 훨씬 더 많이 다시 증가했구나 라고 그래프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시간에 대한 어떤 속도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이로서 주어진 위치관계에 대해서 속도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해석할 때와는 좀 더 다른 어떤 스킬들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다루는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굳이 왜 변수로서 x값을 넣어야 되냐, 그냥 시간으로서 속도 변수를 나타낸다면 적분하기도 쉽고 미분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쉬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그리고 점수 차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x라는 변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 x, 어떤 속도를 구할 때 이 속도라는 함수가 x에 대한 변이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은 지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아직 그 예제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사전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앞으로 강의가 지속돼서 강의를 지속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런 예제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분명히 적어도 3군데 이상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지금은 이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지금 1강에서 그때 이런 걸 다뤘었구나 하는 거를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 와서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사실만 받아들이셔서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속도가 주어졌대요. 속도가 주어졌는데 V라는 속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V는 2x제곱-7x라고 주어졌는데, 이렇게 속도 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 이렇게 주어진 관계식을 바탕으로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속도를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a라는 가속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만약에 시간에 대한 변수로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녀석을, v라는 녀석을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면 그냥 바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봤더니 변수가 시간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x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쓰실 건가요? 2x제곱-7x를 다시 쓰겠습니다. 이 녀석을 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니까 dt d 해가지고 2x제곱-7x인데 x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4x-7 해놓고서 dt dx입니다 라고 써놓고서 그냥 끝내실 건가요? 이 dx dt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려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좀 더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수학적인 트릭이에요. 수학적인 트릭이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떤 굉장히 똑똑한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건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지금 이 첫 번째 강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 강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 공식이 필요한 순간에 나오면은 그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서 그냥 1강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그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원래 가속도 공식에 따르면은 속도를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근데 미분하려고 봤더니 변수가 변이인 x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으로 미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트릭을 쓸 거냐면 연쇄법칙을 쓸 건데, 제가 또 지금 이게 미적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쇄법칙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고, 모두 다 그 정도 기본 지식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연쇄법칙이 뭔지 잘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미적분학 책을 다시 펼쳐보셔서 살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v dt를 미분하고 싶은 건데 이 녀석을 바로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잔머리 쓸 거냐면은 dv dt는 그대로 남겨두고 dx dx를 추가해 줄 거예요.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잖아요. 1이니까 곱하기 1한 건 아무런 식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두 분모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수 있겠죠. 연쇄법칙에 의해서. 왜냐고 물으시면 저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미적분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미적분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왜 어떻게 해서 이 두 변수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신다면 미적분학 책을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dx, dx라는 분자 분모를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 녀석은 1이니까 곱하기 1 한다고 식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쓴 다음에 dx와 dt의 순서 관계를 바꿔줄 거예요. dx는 앞으로 보내고 dt는 뒤로 보내고, 그러면은 dv dx가 되겠죠. 그리고 dt는 뒤로 갈 테니까 dx dt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dv dx는 뭔지 모르겠어요.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그냥 남겨둘게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항 dx dt를 봤어요. 바꿔놓고 봤더니 dx dt가 됐네요. 이 뜻은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잖아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은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결국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v가 되겠죠. 변수 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v 곱하기 dv dx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식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었어요.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서 dv dt를 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었는데 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x에 대한 변수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자연스럽게 미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트릭들을 거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주어졌느냐, 속도 곱하기 dv dx라는 식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문제를 계속 풀다 보시면,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식이 정말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꼭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괜히 시간을 지체하는 일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을 바탕으로 다시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논의가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논의를 시작했는지 첫 번째 그 기초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속도라는 변수가 fx, 즉 변이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속도 변수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서 봤더니 여러저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트릭을 얻어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트릭을 바탕으로 이 v는 fx라는, 즉 v는 2x제곱 마이너스 7x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속도 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요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봤어요. A는 결과적으로 V 곱하기 dx dv래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는 일단 V죠. V가 2x제곱 마이너스 7x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7x로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dv dx래요. dv dx. 근데 V가 2x제곱 마이너스 7x이기 때문에 dv dx 구할 수 있겠죠.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V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겠죠. 미분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4x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 제가 이걸 다 일일이 곱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한 산수니까. 어쨌든 이 녀석을 곱하고 나면 뭔가 어떤 식이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A라는 값을, A라는 가속도를 다시 한번 X에 대한 변수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생 때부터 가속도, 속도, 변수라는 어떤 물리 항목들을 계속 시간에 대한 변수로서만 다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뭔가 가속도, 속도, 변수라는 어떤 물리량들은 항상 시간에 대한 변수로서만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주어졌을 때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어떤 강박관념이나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데,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문제 상황이랑 같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나 가속도, 변수라는 녀석들은 꼭 반드시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변이 변수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V라는 녀석이 A라는 가속도라는 변수로서, 함수로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V라는 변수가 fx로 주어진다면, x라는 변이 함수로 주어진다면 이러한 트릭을 통해서 이 빨간색으로 쓴 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A라는 가속도 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 그 A라는 가속도 값도 역시나 T가 아니라 X라는 변수로 계산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지금 앞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었냐면, X라는 변수가 T라는 시간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다뤄봤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를 통해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려면 그냥 미분하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V라는 녀석이 X라는 함수로 주어졌었어요. 그렇게 이런 문제상이 주어졌을 때 V라는 녀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즉 속도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앞에에서는 X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했다면은, 이번에는 V라는 함수가 X라는 변수로 주어졌을 때 가속도는 구했는데, 그렇다면은 V라는 함수가 X로 주어졌을 때 다시 변위인 X는 어떻게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느냐? 앞에서는 속도, 가속도, 변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다뤘으면서 여기서는 왜 V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가속도만 구하고 변이는 왜 구하지 않고 넘어가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걸 구해야 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V가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경우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미분했더니 가속도도 역시나 X라는 변수에 대해서 구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뭐 이 녀석 어떻게 적분하든지 미분하든지 해가지고 X에 대한 함수를 구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X를 X에 대한 함수를 구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즉 변이를 변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변이가 한번 표현했으면 그냥 변이로서 나타내는 거지, 변이를 다시 변이로 표현하는 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제 경우에는 X라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변이를 통해서 속도와 가속도, 즉 세 개의 물리량을 구했었는데, 지금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속도라는 함수가 변이로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냥 가속도만 구하고 끝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변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변수로 주어진 경우를 살펴보았고, 다음 경우에는 이제 가속도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속도가 주어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졌으면은 그 다음 케이스로 뭐 어떤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걸 나타냈으니까 뭐 이번에 속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변이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가속도를 통해서 어떤 다른 속도나 변이를 계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케이스가 먼저 나왔네요.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대요. 그리고 A가 구체적인 예로 가속도가 5sin t로 주어졌고 초기 속도는 2m/s고 초기 변이는 0m라고 주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속도랑 가속도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계산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면 정말 간단한 예제네요. 그냥 적분하면 끝나겠죠. 왜 적분해야 되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고등학교나 일반 물리 때부터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속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속도를 구하려면 A는 5sin t라는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0부터 t초까지 적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5sin t dt를 적분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v는 이 녀석을 적분하면은 -5 이렇게 하죠. 좀 더 그냥 수학적인 엄밀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풀이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코사인 t 0에서 t까지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대입하면은 -5 코사인 t 마이너스에다가 0 넣으면은 얼마가 되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 코사인 t 플러스 5로 주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값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한 풀이를 쓰자면 속도가 0일 때 2m/s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볼게요. A라는 녀석은, 가속도라는 녀석은 dv dt니까 이 녀석을 좀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dt를 이쪽 변을 이양시키면은 dv는 a d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양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건데 dv는 a dt가 될 거고, 그럼 요 식에서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0부터 t초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근데 0부터 t초까지 적분해줄 때 이 적분 변수 v에 대해서는 어떻게 식이 성립이 되냐면, 그 적분 구간이 성립이 될 거냐면 0초일 때는 v 0이라는 값을 갖겠죠. 0초일 때 속도니까. 그리고 t초일 때는 v t라는 속도를 지닐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이 녀석을 지금 계산한 거예요. 이 녀석을 계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녀석을 계산한 결과는 이 녀석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가 아까 전에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v로 썼었는데, 단순히 v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도 적분을 해줘야죠. 지금 앞에 1이 있는데 1이 생략돼서 남아있는데 그걸 그냥 dv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v t라는 함수가 되고 적분 구간은 v0부터 v t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v t 마이너스 v 제로가 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vt는 그냥 vt로 남아있을 거고 v0는 2m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vt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코사인 t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vt는 마이너스 5 코사인 t 플러스 7이야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적절히 다 적분 구간이랑 적분 변수를 적절히 잘 설정을 해서 계산해 놓으면은 속도라는 녀석은, 지금 가속도를 통해서 구한 속도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 코사인 t 플러스 7이라는 어떤 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다루고 싶은 문제는 이게 아닌데, 어쨌든 논리의 엄밀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이런 간단한 예제를 준비해 봤고요. 어쨌든 vt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마이너스 5 코사인 t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바탕으로 다시 변수 xt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을 쓰면 돼요. v라는 녀석은 dt dx잖아요. 그러면은 dx라는 거는 v dt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적분을 해주면 x라는 변수를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역시나 시간 t에 대해서는 적분 구간이 0부터 t초까지가 될 거고, 각각의 0부터 t초라는 적분 범위에 대해서 x라는 적분 변수를 고려해주면은 0일 때는 0초일 때는 x 0초고 t초일 때는 x t초가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 이쪽 좌항은 결과적으로 xt-x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equal, 이제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0부터 t초까지 v라는 함수가 5 코사인 t 플러스 7 d t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 사인 t 플러스 7 t 0부터 t초까지로 주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적분 변수를 대입을 해주면 t 플러스 7t고 0은 넣어주면 그냥 다 0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쪽 다시 좌항을 살펴보니까 xt-x0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t지 xt-x0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어진 문제상을 보면은 x가 0초일 때는 0m래요. 그럼 이 녀석도 그냥 0m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굳이 이항해 줄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xt라는 변수는 마이너스 5, 아이고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5 사인 t 플러스 7t라는 값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가속도가 t라는 어떤 시간 변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속도랑 이런 가속도 함수를 바탕으로 속도랑 변위까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한 번 적분하면 속도고 두 번 적분하면 변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시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a라는 가속도가 x라는 변위 변수로 나타내져 있어요. 즉 거리의 변수로 나타내져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a는 600x 곱하기 1 플러스 x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v라는 초기 속력은 2m/s로 나와 있고, 또 x라는 초기 속력은 아까 문제랑 마찬가지로 또 0m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런 가속도 함수를 바탕으로 변위가 아니라 속도 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변위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녀석 갖다가 변위를 구해봤자 결국에는 변위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건데, 뭐 변위를 다시 변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서 뭐 어디다 써먹게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가 x라는 변위 변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 이 a라는 가속도 함수를 다시 거리에 대한 속도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아까 어느 문제였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던 트릭을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뤘던 트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거였냐면은 v라는 녀석은 다시 쓸게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v라는 속도 함수를 통해서 a라는 가속도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고민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v는, 아이고 자꾸 v라고 쓰네요. v가 아니라 a는 dv dt인데,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dx를 추가하고 그리고 분모 순서를 바꿔줌으로써 결과적으로 v 곱하기 dx dv라는 결과를 얻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릭을 이용해서 이 녀석 v라는 함수를 통해서 a라는 가속도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트릭을 적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죠. 다음 문제. 그래서 a는 600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v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a는이 아니죠. a는 dv dt로 풀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트릭이랑 비슷하게 dt,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죠. dv 곱하기 dx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나 분모 순서를 바꿔주고,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반복하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트릭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드려도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정말 이 공식이 필요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반복드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런 공식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언급만 드리면은 하고 바로 리마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정리하면은 v 곱하기 dv dx야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식들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a라는 녀석이 v 곱하기 dv dx로 주어지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 녀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지금 이렇게 트릭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트릭이 주어졌는데 a가 600x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으로 주어진다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v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v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dx를 이쪽으로 이양을 시켜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dv는 600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dx가 되고,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뭔가 좀 각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양변을 적분을 해볼게요. dv는 좀 풀어서 쓰죠. 600x 더하기 600x 세제곱의 dx가 될 거고, 그리고 적분 범위를 고려해 주면은 x 0부터 0일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x t까지, v 같은 경우에 적분 범위를 고려해 주면은 0초일 때부터 v 0일 때부터 v t일 때까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적분 범위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을 써주면은 결과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해주면 v가 남아 있었으니까 2분의 1 v 제곱 v 제로부터 v t까지가 될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적분해볼까요? 그러면은 300x 제곱 플러스 150x 4제곱 x 0부터 x t까지로 주어지게 되겠네요. x t.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냥 v에다 vt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t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이 될 텐데, 보시다시피 v가 0초일 때는 2m였잖아요. 2m/s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앞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냥 2로 남겨두시면 되고, 이제 우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항으로 xt 대입해주면 그냥 얘에서 그대로 쭉 쓰시면 되죠. 그리고 x0를 대입을 해줄 텐데, 대입해줘봤자 x0는 그냥 0m예요. 0일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이 될 거니까 굳이 이 녀석을 대입해줄 필요가 없을 거고, 따라서 xt만 대입을 해주면 300t라는 변수는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300x제곱 플러스 150x 4제곱이구나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좀 더 정리를 하면은 vt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vt 제곱은 이항시키면 2를 이쪽으로 옮기면 300x 제곱 플러스 150x 4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은 vt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600x 제곱 더하기 600x 제곱 더하기 300x 4제곱 더하기 4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제가 이걸 t라고 쓰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x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vt라는 녀석도 x로 주어진 게 되겠죠. 물론 뭐 x랑 t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vt라고 썼다고 해서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딱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내어진 이 함수는 x에 대한 변수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깔끔하게 vx로 나타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x는 결과적으로 600x 제곱 더하기 300x 4제곱 더하기 4구나 라고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식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까 적용했던 식을 그대로 똑같이 쓴 거잖아요. 이 a는 v 곱하기 dv dx라는 트릭을 이용해서 그대로 푼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a라는 가속도 함수가 x라는 변이 변수로 주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다시 v라는 속도 변수를 거리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의 문제에서는 a라는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변수로 나타내져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속도와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분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 a가 x라는 변이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적분하는 거는 절대 구할 수가 없고 그냥 이거를 적분해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 녀석을 통해서 뭐 a라는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녀석을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다고 해봐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뭐 이 녀석은 뭐 그냥 v로 나타낸다고 쳐요. 근데 이 녀석은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트릭을 통해서 쭈르륵 계산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x에 대한 거리에 대한 변수로 vx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a라는 가속도가 속도라는 변수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런 식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 물리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경우예요. 뭐 특별한 방금 문제처럼 뭐 특별한 트릭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정말 간단한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식은 대표적으로 그냥 공기저항을 받으면서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주로 주어지는 식이죠.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K는 지금 변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K를 그냥 100으로 둘게요. 그래서 A라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0, V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이 녀석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변위를 계산해 볼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은 dt, dv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00 v래요. 그러면은 v는 1로 이항해주고 dt는 이쪽으로 이항해주면은 v분의 1 dv는 마이너스 100 dt라고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바로 적분할 수가 있겠네요. 양변에 적분 변수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v 0부터 v t까지 v분의 1을 dv에 대해서 적분하면 될 거고 이 녀석은 0부터 t초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100 t가 될 거고 그러면은 적분을 해줄게요. v분의 1을 적분하면은 lnv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lnv에서 v 0부터 v t까지 그리고 이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100이니까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 t 0부터 t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은 적분함수들을 대입을 해주면 ln v t 마이너스 ln v0가 될 텐데 이 녀석 ln이니까 그냥 분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n v0분의 v t가 될 거고 이퀄 마이너스 100 t가 돼버리겠네요. 0 넣어봤자 그냥 0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정리를 해주면 v 제로분의 v t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 t가 될 거고요. 다시 vt에서 정리를 해보면 v 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 t가 될 거야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v 제로가 얼마인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직접 대입을 해보죠. 이 녀석이 초기 속도가 10이라고 주어졌으면 vt가 뭐가 되겠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가 1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t구나 라는 사실을 간단히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속도라는 변수에 대해서 주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v라는 함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통해서 다시 x t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엔 훨씬 더 간단하네요. 그냥 바로 적분하면 나올 테니까 t에 대한 변수로 바로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너무 간단하다면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잠깐 이걸 지우고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동력학에 포함시키기도 좀 민망한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어떤 변이, 즉 거리가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 물리량들을 바탕으로 다른 물리량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가속도가 주어졌으면은 가속도를 뭐 적분해서 속도나 변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 가속도라는 녀석이 t라는 변수로 주어졌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적분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속도나 변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니라 어떤 x라는 변이나 아니면 속도라는 v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계산하면은 다른 어떤 속도나 다시 변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특히 다른 케이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a가 x라는 변수로 주어진 경우나 아니면 아까 살펴봤듯이 v라는 속도 변수가 다시 x라는 변이로 주어진 경우, 즉 가속도가 됐든지 간에 속도가 됐든지 간에 x라는 변이로 함수가 주어지면은 일반적인 어떤 미분이나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녀석을 계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무리가 있고, 그것보다는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a는 dv dt인데 오른쪽에다가 dx를 추가하고 두 순서를 바꿈으로써 dx dv 여기 dx dt가 되고,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v 곱하기 dx dv가 되는데, 따라서 a는 v 곱하기 dx v라는 관계식을 적절히만 이용해서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v를 통해서 a를 구하든지 v를 통해서 다시 x를 뽑아내든지, 아니면 a 같은 경우에는 a가 fx로 주어지면 이 a를 통해서 다시 v를 x에 대한 함수로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세 가지 물리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동력학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좀 자유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유도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름만 조금 생소할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변수의 개수거든요. 근데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듯이 종속 변수도 있고 독립 변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독립 변수의 수를 나타내는 게 자유도의 개념인데, 어떤 뜻이냐면, 뭐 1차원을 생각해 볼게요. 1차원을 생각해 보면 1차원직은 선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이쪽 x축 방향뿐이에요. y축 갈 수 없죠. 1차원이니까. 또 z축도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1차원이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방향의 개수는 x축 방향 한 곳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가 지닌 자유도는 1이라고 말을 해요. 정말 쉽죠? 그리고 이번에는 2차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2차원상에서 공이 하나 있어요.
X축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Y축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자유도는 몇 개가 되겠어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공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공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이 녀석이 이 공도 X축, Y축 방향 두 방향으로 운동할 수가 있고 이 공도 X축, Y축 방향 두 방향으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공을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자유도는 몇 개가 될까요? 이 녀석은 2개의 방향, 이 녀석도 2개의 방향, 총 4개의 방향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자유도는 총 4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쉽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제를 생각해 볼게요.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죠. 3차원 공간상에서 공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공이 하나가 놓여 있으면 이 녀석이 지나갈 수 있는 방향은 X, Y, Z 세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이 지닌 자유도는 3개가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공이 하나 더 있어요. 공이 하나 더 있어서 공이 2개가 생겼네요. 그럼 이 공 2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자유도가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6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은 지나치게 간단한 상황이고 이렇게 문제가 간단했으면 제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따로 뽑아서 강의를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살펴볼 건데 동력학책을 펼쳐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도르래에 추가 매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때 뭐 이 도르래가 지니는 속력이 몇이고 가속도가 몇이냐 뭐 이런 걸 자꾸 구하라고 해요. 왜 구하라고 하는지 굳이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위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속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에서 이 자유도가 몇 개가 될 건지를 예측해내는 어떤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유도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나중에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저희가 입자계도 다룰 거고 입자계들이 뭉쳐있는 어떤 강체의 운동도 다루게 될 텐데 강체의 운동 또한 다루게 될 텐데 그런 복잡한 운동 상황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배양되거든요. 이 자유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그래서 그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유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어떤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도르래 문제예요. 그래서 뭐 다음 강의도 그렇고 다다음 강의도 그렇고 이 도르래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주어질 텐데 아마 그 다음 강의나 어떤 다다음 강의에서는 이 도르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르래가 지니는 속력이나 가속도를 구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력이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도르래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어떤 직관적인, 그러니까 자유도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유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도라는 녀석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변수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자유도를 구한다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수가 어떻게 될지를 구한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도르래 시스템에서 어떻게 변수를 설정하고 어떻게 변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가 바로 주어져 있네요. 어떤 이 고정점을 기준으로 이런 천장 위에 도르래가 매달려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천장을 기준으로 각각의 도르래에 대해서 XA라는 변수 하나를 설정했고 또 두 번째 도르래에 대해서는 XB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자유도니 뭐 변수니 이런 개념을 다 잠깐 지워버리고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A라는 도르래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A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을 이렇게 밑으로 당긴다고 할 때 이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가 내려가니까 얘는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은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으면 A라는 녀석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B라는 녀석이 왠지 따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 녀석이 A라는 녀석을 내렸으니까 얘는 따라 올라갈 거고 C도 왠지 따라 올라갈 것 같네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녀석을 내렸을 때 꼭 B라는 녀석이 꼭 따라 올라가야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A를 내리는데 B도 내려서 C만 올라가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왠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방금 전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A를 내리면은 얘가 올라가는 게 자명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A를 내리면은 B가 올라가고 C도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케이스 1이고, 근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면 A는 내리는데 B도 동시에 내려서 C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어떤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시스템의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시스템의 운동을 상상해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예상되는 경우의 가짓수가 자명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때는 더 상상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운동의 어떤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그런데 단순히 뭐 이럴 것 같다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도에 대한 개념, 즉 변수가 어떻게 분리되고 어느 게 독립이고 어느 게 종속인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안목을 기르게 된다면 그 케이스들을 무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르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자유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일단 해볼게요. 왜냐면 한번 해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천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수 두 개를 설정했어요.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XA라는 변수를 설정했고 XB라는 변수가 설정이 돼 있어요. 두 개를 설정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왜냐면은 지금 도르래 하나 있고 도르래 추가 두 개씩 있잖아요. 추가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니까 각각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추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명하죠? 그래서 변수를 XA랑 XB라는 녀석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제약 조건이 뭐냐? 여기 제약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제약 조건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도르래를 감고 있는 요 줄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면 줄의 길이는 도르래가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뭐 당긴다고 해서 뭐 줄이 뭐 실제로는 조금 늘어나는 게 있겠죠. 줄에 탄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배제하고 좀 이상적인 경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뭐 줄의 길이를 3m라고 해볼게요. 줄의 길이가 지금 3m야 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얘를 뭐 밑으로 당기든지 얘를 위로 올리든지 뭐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줄의 길이는 계속 3m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했던 이 XA랑 XB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이 줄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것도 약간 잔머리를 좀 굴려야 하긴 하는데, 줄의 길이가 지금 줄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 지금 C에서 A까지 줄이 하나 있잖아요. C에서 A까지 줄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D에서 E까지 기다란 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G에서 F까지 또 기다란 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르래를 감고 있는 부분의 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줄의 길이가 3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XA랑 XB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이 3m라는 줄의 길이를 표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3m가 되는 건 아닌데 대충 그럴싸하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즉 천장에서부터 축까지의 길이가 XA잖아요. 그래서 이 XA라는 길이를 바탕으로, XA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요 C부터 A까지의 길이를 대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천장에서부터 추 A라는 거리를 대변하는 변수 XA가 C부터 A까지의 C부터 A까지 요 길이랑 정확하게 딱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써보자고요. 그냥 요 빨간색 C부터 A까지 줄의 길이를 XA라는 변수가 대변한다고.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볼게요. 왜 이게 정확하게 길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대변할 수 있다고 한번 써볼게요. 즉 C부터 A까지의 길이를 XA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XA로 놓고 더하기, 이번에 D부터 E까지의 거리는 XB가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XB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G부터 F까지의 길이는 역시나 XB가 대변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XB가 될 거고, 따라서 줄 전체의 길이는 XA 더하기 XB가 두 개 있으니까 XA 더하기 EXB는 3m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변수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줄의 길이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식이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XA랑 XB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줄의 길이를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있겠죠. 이 줄의 길이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C부터 D까지의 요 호의 길이도 있겠죠. 도르를 감고 있는. 그리고 다시 D부터 E까지의 길이도 있을 거고요. D부터 E까지 맞죠? D부터 E까지의 길이도 있을 거고, 다시 F부터 G까지의 길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FG도 있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도르를 감고 있는 EF 호의 길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EF 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정확하게 3m가 되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AC라는 길이는 XA에서 요 길이를 뺀 거예요. 요 천장에서부터 이 도르래까지의 길이를 뺀 게 CA가 되겠죠. 그래서 좀 변수를 추가해야 될 건데, 노란색으로 하죠. 천장에서부터 이 도르래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L1이라고 해볼게요. 스몰 L1. 그러면 요 AC라는 길이는 XA에서 L1을 뺀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CD호는 그냥 남겨둘게요. 이렇게 남겨두고, 이번엔 D2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D2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XB라는 길이에서 역시나 L1을 빼주고, 그리고 이 도르래에서 요 추까지의 길이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XB가 요건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빼주면은 D2의 거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추랑 도르래를 연결하고 있는 줄의 길이를 L2라고 해보죠. L2라고 해보면은 D2는 어떻게 될 거냐? D2는 XB에서 L1 빼기 L2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호의 길이 EF 있는데 EF는 그냥 역시나 그대로 EF로 놔둬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FG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FG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B에서 L2를 빼주면 FG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FG라는 녀석은 XB에서 마이너스 L2를 뺀 거랑 같아 라고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면은 XA가 여기 하나 있고, 또 XB가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XB가 있고, 나머지들 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CD 호 길이가 있고, 또 EF의 호의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L1을 뺐는데 L1은 지금 두 번 빠졌죠? 두 개 L1, L2도 두 개가 빠졌네요. 두 개 L2. 이렇게 써서 이 녀석이 결국에 3m라고 써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줄의 길이를 표현한 건데, 문제는 보면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CD의 호의 길이, EF의 호의 길이, 즉 호의 길이는 요 도르래의 길이죠. 그리고 L1이랑 L2 각각 추에서 도르래까지의 길이, 아니면은 요 천장에서부터 추까지의 길이, 그 녀석이 L1이랑 L2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제가 가로로 따로 묶어놓은 요 변수들은 모두 고정된 값이라는 거예요. 즉, 이 녀석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가 될까요? 한
1이라는 값을 지닌다고 해볼게요. 요 고정된 값이. 그러면은 만약에 1이라는 값을 지닌다고 한다면 이 식을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xa2 플러스 2xb는 1을 이항시키면 2라는 값을 지니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엄밀하게 줄의 길이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표현한 식이나 아니면은 대충 러프하게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고정된 값들 뭐 CD나 L1이라 CD 어딨죠? CD, EF, L1, L2 다 고정된 값을 그냥 고정된 값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사실 변수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았던 요 식이나 정확하게 엄밀하게 줄의 길이를 나타냈던 요 식이나 근본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 녀석 대충 이 녀석이 3이 될 거야 라고 표현한 거나 지금 열심히 정말 식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좌변이 만들어졌고 다만 우변의 값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약간의 차이를 엄밀하게 보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유도를 해석하려는 거고 자유도는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만을 따져보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충 구한 요 식은 좀 그냥 잠깐 놔둬볼게요. 그리고 엄밀하게 구한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유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a 더하기 2xb가 2라는 값을 지닌다는 걸 알았어요. 이 녀석은 상수예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독립변수는 몇 개죠? 지금 예를 들어서 xa라는 값이 1로 주어졌어요. xa라는 값이 우리가 1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b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1로 주어지면은 얘가 1 값을 지녀야 될 거고 따라서 xb라는 애는 0.5라는 값을 지녀야 한다고 딱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몇 개가 되는 거겠어요? 변수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독립변수가. 왜냐하면 이 녀석의 값이 결정되면 xb 값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게 당연한 거고 반대로 xb 값이 결정되면 xa 값이 결정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으로 하나의 변수가 결정되면 다른 변수도 결정되는 게 당연한 거고 따라서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하죠. 근데 살펴볼게요. 우리가 엄밀하게 정말 식들을 잘 일일이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구해놨는데 이렇게 구한 거나 아니면 대충 구했던 거나 우리가 자유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대충 구한 식을 보더라도 xa 값이 주어지면 xb 값은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제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다 정확하게 제약 조건을 걸고 변수들을 뽑아내서 줄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적당히 이 시스템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만 적당하게 설정하고 그 엄밀성만 갖춰진다면 이렇게 엄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러프하게 변수들을 적용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유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다음 문제에서도 그렇고 다다음 문제에서도 그렇고 변수들의 개수, 즉 자유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한 변수들을 세팅해놔서 대충 구해도 엄밀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자유도를 판단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지금 1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1이 나온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녀석을 당겨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오게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을 뭐 어떤 특정한 속도로 당기면 이 녀석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얘를 당기는데 얘가 뭐 지 맘대로 얘가 만약에 10이라는 속도로 내려가는데 얘가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떨 때는 5라는 속도를 선택하고 어떨 때는 10이라는 속도를 선택하고 어떨 때는 뭐 내일 모레에는 20이라는 속도를 선택해서 올라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10이라는 속도로 내려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항상 5라는 속도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도가 1이라는 뜻은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식들을 통해서 판단한 자유도 값이 1이라는 뜻은 이 시스템에서 이 추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 올라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다음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좀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움직임의 케이스가 두 가지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얘를 밑으로 내리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얘가 올라가고 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얘가 내려가는데 얘도 내리고 얘는 반대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굳이 꼭
속도랑 가속도를 다 일일이 구해봐야만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꼭 그거를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자유도라는 개념만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떤 변수를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방금 전 문제에서 다뤘던 거랑 마찬가지로 변수를 세팅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3개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XA, XB, XC.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려면 이것도 뭐 줄의 길이가 우리가 3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라는 3m를 가지고 XA, XB, XC라는 관계식을 계산해 볼 텐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줄의 길이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러프하게 표현을 해도 자유도를 계산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도 없고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내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변수가 XA, XB, XC가 주어져 있는데, 이 XA, XB, XC를 통해서 줄의 길이 3m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줄의 길이가 5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줄은 요 줄이 되겠죠? 두 번째 줄은 요 줄이 될 거고, 세 번째 줄은 얘가 될 거고, 네 번째 얘, 다섯 번째 얘가 될 거예요. 도래를 감고 있는 곡선 부분의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지만 여기 길이는 항상 도래가 돌아가든 말든 항상 일정한 값을 지니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줄의 길이를 XA, XB, XC로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빨간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계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녀석의 줄의 길이는 XA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XA 길이가 이 고정점에서부터 추까지의 길인데, 추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요 줄의 길이도 길어질 거고, 즉 XA 길이가 요 빨간색 줄의 길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A가 이 녀석 줄의 길이를 대변한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또 뭘 써볼까요? 이번에는 요 줄의 길이를 구해야겠네요. 근데 요 줄의 길이도 XA가 길어지면 얘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녀석 줄의 길이도 역시나 XA가 대변하고 있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줄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이 줄의 길이는 뭘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XC가 있고 XB가 있고 XA가 있는데, XA는 이 줄의 길이를 대변하는 녀석이었으니까 이 기다란 줄의 길이는 XB가 대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B라고 쓸 수가 있고, 반대로가 아니라 그 다음 옆에 있는 줄도 마찬가지로 XB가 대변한다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B가 대변해요 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남은 요 줄, 이 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대변할까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XC가 이 녀석을 대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XC가 줄의 길이를 대변해서 결과적으로 EXA 더하기 EXB 더하기 XC가 줄의 길이 3m가 돼서 이 시스템을 결정하게 되는구나 라고 세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을 열심히 뽑아낸 이유는 자유도의 개수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3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상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2개의 변수값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3개의 변수 중에서 진짜 독립 변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자유도는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자유도는 2개가 나온 건데, 이 시스템의 자유도가 2개라는 뜻의 물리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케이스 가정을 2개를 했어요. 얘를 밑으로 내리면은 B가 올라가고 C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A를 내리는데 B도 내리고 C는 다시 A를 내리는데 반면에 B가 내려가서 C가 더 빨리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2가지 케이스를 따져봤던 건데, 사실은 그 2가지 케이스가 모두 유효한 상상이었다는 거죠.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둘 다 모두 2가지 운동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가진 문제가 이런 케이스를 지닌 문제를 나중에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풀어드리긴 할 텐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올라가고 얘도 올라갈 수 있게 이 도래의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얘를 내려가고 또 마찬가지로 B도 내리고, 근데 C는 올라가게끔 하는 어떤 운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유도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유도
판단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운동성에 대해서, 운동 가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운동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어떤 개수 판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3가지, 4가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자유도의 이런 식을 통해서 자유도를 계산해 봤더니 2만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한 운동 중에서, 상상한 운동 3개나 4개 중에서, 3개나 4개 중에서 실제로 한두 개는 옳지 않은 상상을 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유도를 계산할 필요는 없었는데,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 자유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꼭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자유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던 거고, 문제 2개만 잠깐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도만큼 각도가 주어진 어떤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나무 도막이 올려져 있는데, 나무 도막에 다시 경사가 15도 생겨가지고 거기에 다시 나무 도막이 올라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지 자유도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갔냐? 분필이 여기 있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일단 뭐 자유도고 뭐고 간에 계산해보기 전에 상상을 해보면 그냥 딱 1일 것 같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얘는 반대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가 올라가면 얘는 반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즉 움직임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1일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 거냐고 예측을, 진짜 그럴 거냐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에는 이제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미리 세팅이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변수를 우리가 일일이 다 세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미리 변수를 주는 상황은, 미리 변수를 다 만들어서 문제에 제공해주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변수를 한번 세팅을 해보죠. 그래서 변수를 세팅할 때는 어떤 고정된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 고정된 위치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벽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벽을 기준으로 이 나무 도막이 A고 이 나무 도막이 B예요. 그래서 2개의 변수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A라고 하고, 즉 벽에서부터 A 나무까지의 길이를 XA라고 한 거고, 벽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X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총 줄의 길이가 뭐가 있겠죠? 총 줄의 길이를 뭐 라지 L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A랑 XB랑 L을 가지고 이제 제약 조건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일단 줄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보죠. 이 녀석 줄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X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두 녀석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빼주면은 이 녀석의 길이를 XA로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의 길이는, 이 녀석들의 길이는 그냥 고정된 값일 거기 때문에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의 길이를 우리가 XA라고 대변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나 XA로 대변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로 이 녀석의 길이를 표현해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길이에서 요만큼 빼고 또 요만큼 빼버리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건데, 빼낸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사실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변수 설정의 의미를 주겠어요. 아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길이도 우리가 X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 줄의 길이가 있는데, 얘네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 두 도르래 사이의 길이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역시나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유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이 두 도르래를 연결하는 두 줄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B까지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XB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XB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좀 각이 주어졌죠. 왜냐면 여기 25도였는데 이 나무도막 위에서 다시 15도라는 각도로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XB라는 녀석의 길이를 통해서 이 녀석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사실 XB라고 그냥 써줘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좀 더 왠지 그냥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삼각 공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15도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 녀석의 결국에 전체 줄의 길이
L이 된다라고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XB라고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뭐 그냥 상수일 뿐이잖아요. 이 녀석의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뭐 아무리 움직인다고 한들 15도의 각도를 가지면서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지 15도가 25도가 되고 35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그냥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처음 문제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디테일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사실 엄밀한 건 아니잖아요.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써봤고요. 사실 안 써도 굳이 이렇게 상수값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써 넣어준 거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결과적으로 2xa 더하기 xb 곱하기 코사인 15도분의 1은 L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럼 변수를 우리가 두 개를 설정했어요. 하지만 두 개를 설정했지만 하나 변수가 세팅이 되면은 다음 변수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자유도는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녀석의 움직임을 예측했듯이 이 녀석이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따라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죠. 줄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그래서 움직임이 하나다. 즉 자유도가 하나일 거라고 예측했던 거랑 동일한 결값을 준다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각도가 좀 주어졌다는 사실만 빼면은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도르래 문제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렇게 도르래가 복잡하게 움직이고 또 각각의 ABC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녀석이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지, 몇 가지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운동의 케이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수 세팅을 할 거냐, 항상 고정된 지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 문제에서도 이런 고정된 지점을 가지고 변수들을 세팅했고, 그 전 문제에서도 이런 고정점, 천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정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수들을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고정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여기 이 벽이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기준으로 변수들을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기준으로 보죠. B라는 6가지의 길이를 XB라고 할게요. 그리고 C라는 6가지의 길이를 XC라고 하고, 또 A라는 6가지의 길이를 X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XA, XB, XC 3개의 변수를 통해서 총 줄의 길이를 다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하나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줄의 길이는 어떤 변수로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XB라는 녀석으로 당연히 대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B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요거 다음에 요 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줄의 길이는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이 녀석도 XB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요 녀석 줄의 길이는 XB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C를 좀 더 옆으로 당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옆으로 당겼으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있는데 C를 더 당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고, 뭐 B는 뭐 적당히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A도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즉 C만 적당히 잘 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이어지고, 아이고 천장이 너무 높네요. 이게 이렇게 돼서 도르래가 여기 있고 바닥이 여기 있고 C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또 도르래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건데, 지금 우리는 요 가장 밑에 있는 첫 번째 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줄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C를 더 옆으로 당겼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줄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요 길이. 근데 이 길이가 과연 XB인가요? 지금 이거는 그림의 한계상
요 XB의 줄의 길이랑 요 길이가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옆으로 좀 잡아당겨서 이동해놨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길어진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즉 이 녀석 빨간색 줄의 길이는 XB로 대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해보면 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B로 대변됐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C로 대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 줄의 길이는 XB 더하기 XC로서 대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빨간색 두 번째 줄의 길이는 XB 더하기 XC로 대변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기준점이었는데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B로 대변하기로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C로 대변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양쪽에 걸쳐있는 요 줄의 길이는 XB 더하기 XC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됐고 이번엔 세 번째 줄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딱 보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상의 한계로 그냥 XA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녀석을 좀 더 옆으로 당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A가 맞는데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 길이는 이 그림에서는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당겨놓고 보면은 이 줄의 길이가 이제 상관이 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금 했던 경우랑 마찬가지로 XA의 길이에서 여기가 기준점이 여기니까 XA의 길이에다가 XC의 길이를 더해주면 타당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A에다가 XC를 더한 값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좀 더 위에 있는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봐야겠네요. 그럼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밑에 녀석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XA 더하기 XC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줄 하나 더 남았네요. 이 녀석 줄 남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나, 두 번째 방금 사례에서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XA에다가 XC의 값을 더해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A에다가 XC를 더해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녀석들을 모두 더한 게 줄의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L로 표현해서 줄의 길이를 대변하는 변수들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정리를 하면은 XA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3XA 더하기 XB는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두 개가 있네요. XB가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네요. 그래서 4XC는 L이 될 거야 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고 보면은 변수는 총 몇 개다? XA, XB, XC 총 3개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독립변수는 2개만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개수는 2개고 따라서 자유도의 개수도 2개여서 이런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운동의 경우의 수는 총 2가지가 될 거야 라고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일지 되게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와 같은 문제, 요런 문제나 뭐 요런 문제에서와는 다르게 요 문제에서도 좀 움직임을 상상하기가 좀 난해했었죠. 근데 반면에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는 쉬웠던 반면에 그래서 쉬운 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쉬운 것만 직관적으로 풀려면 동력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동력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런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단순히 막연하게 직관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 녀석들을 항상 일관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공부해보자는 의미에서 자유도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한 주제들이 주어질 거예요. 복잡한 시스템들이 주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 당황할 일은 없죠.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물리까지는 사실 학습의 목표가 학생들의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함이 일반 물리 학습의 목표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배양시켜왔던 능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뭐 동력학이든 유체역학이든 어떤 다른 역학이 됐든 간에 2학년부터 그러니까 학부 2학년부터 배우는 어떤 역학 과목들의 목표는 학생들의 어떤 직관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학습이 구성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일관된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죠. 항상 어떤 컴퓨터적인 아주 기계적인 절차를 개발해 나가기 위함이 어떤 역학 과목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자유도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항상 일관된 논리로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러한 능력들을 배양하게끔 좀 학습 목표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실력 향상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1강은 여기까지였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